우선 103페이지 가보고요. 103페이지에 그 아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거 하나 수정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지방세법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배제됨 있죠. 그 개정됐어요. 그래서 지방세법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처분이 있은 다음에는 불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이 있은 후에. 이때 불복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볼게요. 불복 청구에는요.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의 신청은 점점점점 표시가 돼 있죠. 선택적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의 신청할 필요는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거치는 경우엔 또 마찬가지고 그냥 바로 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하나는 심사 청구, 하나는 심판 청구예요. 물론 감사원법에 따른 심판 청구가 있는 심사 청구가 있는데요. 그건 무시하셔도 좋고 그러면 심사 청구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관할 심사 청구는 국세청이 하는 거예요. 국세청에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원이 하는 거예요. 조세 심판이니까 심판 청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받아들여질지 말지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재조사 결정이라고 돼 있죠. 메모리펜 쳐두시고 자, 재조사 결정이 뭔지 잠깐 보면 저 뒤에 가볼게요. 저 뒤에 가보면 교재 111페이지에 가보시면 재조사 결정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운데 그림 보이죠? 우리가 불복에 대한 청구를 했을 때 불복 청구를 했을 때 요건 심리에서 만약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라는 걸 처분을 하겠죠. 근데 이제 형식적 요건을 갖췄지만 본안 심리에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기각 결정을 할 거고요. 이유가 있으면 인용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재결청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재결청이라는 건 조세 심판원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관계만 조금만 더 확인하면 제대로 된 처분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조사해봐라 라는 결정을 낼 수 있어요. 그걸 재조사 결정이라고 하고 그 재조사 결정은 옆에 써져 있는 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재조사 결정이에요. 자, 그럼 뜻을 보면 이렇게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했던 그 세무서 같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서들이 사실관계 확인해서 후속 처분을 내요. 후속 처분. 이런 식의 양도가액은 맞는데 취득가액을 재조사해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취득가액 다시 계산하니까 얼마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당초 처분 당시에 취득가액이 맞습니다 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후속 처분을 통해서 종국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종국의 결정이 된다는 건 그 재조사 결정을 했던 조세 심판원의 결정 있잖아요. 그게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렇게 완성되고 나면은 납세자는 다시 다퉈볼 수가 있어요. 다시 다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가보세요. 다시 어떻게 다투느냐? 첫 번째는요. 심판원에 다시 청구하는 거예요. 심판원에.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방법은 귀찮아 나 그냥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03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재조사 결정이 났으면 후속 처분을 통해서 종국의 결정이 났으니까 그 종국의 결정에 대해서 심판원에 갔으면 심판원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거나 아니면 행정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심사 청구에서도 역시 재조사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재조사 결정에 대해서 나는 불복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사 청구를 다시 청구하거나 아니면 행정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90일 안에 다시 가면 돼요. 이런 걸 불가정력이라고 하죠. 90일이 지나면 다툴 수가 없습니다. 자, 아래 행정심판 전치주의 있죠? 원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행정사건들은. 하지만 이게 조세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라는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불복의 대상은 뭐냐면요. 이게 법에 열거된 것만 불복하는 게 아니라
위법한 처분, 부당한 처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면 우린 무조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괄주의라고 해요. 위법, 부당한 처분 이해하시겠죠? 처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불복을 할 수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불복할 수 없는 처분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 과세전 적부심사도 적용 배제 대상이 있었잖아요. 조세 심판이나 심사도 역시 행정심판도 불복할 수 없는 처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편하게 보시면 되고 첫 번째부터 볼게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은 이미 지나왔잖아요. 다시 이의 신청할 수는 없고 심사 청구한 다음에 나 졌으니까 심판으로 한번 가보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심판 청구한 다음에 심사 청구 한번 가보겠다. 이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선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재결청이 조세 심판원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심판, 심사 청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이의 신청에 대한 처분과 재조사 결정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또 하면 안 되겠죠? 한번 한 거 또 하는 거잖아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통고 처분도 검찰 가는 거예요. 여기 올 때가 아니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했으면 감사원에서 지금 심하게 됐죠? 그러니까 조세 심판으로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쪽 라인 한 번 타면 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의 신청 배제는 참고하시고 오른쪽에 청구인과 대리인부터 가보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이 됩니다. 우리 세법은 이해관계인도 청구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관계인은 자신과 직접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2차 납세 문제인데요. 납부 고지서 있죠. 고지서를 받았어야지 그때부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 자예요. 납부 고지서를 받았을 때부터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죠.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서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죠. 신탁의 경우 물적 납세 의무를 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할 수 있어요. 납세 보증인 있어요. 이런 사람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에 대한 이제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사건은 거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대리인으로 다 선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만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를 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대리인은 다 할 수 있어. 세법과 관련해서. 근데 대리를 시켜놨어요. 야, 불복해. 그때 하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불복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대리는 특별한 위임을 받아야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회계사는 이 법률만 보면 그래. 회계사가 개업한 회계사는 못하게 돼 있더라고. 지금 느낌이 그래. 정확한 건 아닌데 근데 또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회계 법인은 할 수 있어요. 법인은 할 수 있는데 뭐 나는 상관없어요. 난 둘 다 했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두 번째 소액 사건 있죠. 뭐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불복 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천만 원, 또 지방세는 1,000만 원 이하이면요. 그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혈족, 그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대요. 역시 배우자 지우면 혈족 하나만 남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정신사납게 왜 다른 사람이 와서 해요? 지금 세법에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친구가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럼 거기 가지고 지금 대리하겠다는 거죠? 웃긴 거예요. 제가 보기 이상한데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어요.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된다. 뭐 참고하시면 되고 국선 대리인 제도가 있어요.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듯이 국선 대리인도 있어요. 선정 대상자는요. 그 청구인들이 선정해달라고 할 수 있고 국선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게 고액 사건은 안 되고 소액 사건들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만 가능해요. 그리고 재산도 5억 원 이하인 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저 국선 대리인 붙여주세요. 법인은 안 돼요. 개인만 돼요. 개인. 3천만 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해야 돼요. 소액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이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붙이잖아요. 상속받았는데 국선 대리인 돈 충분하죠? 그치? 상속세가 나올 정도면.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고요. 불복 청구의 효력. 자, 내가 제일 궁금한 게 사람들은 이거예요. 불복하면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러면 다 불복하죠. 그래서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행 부정지가 원칙입니다. 조세 불복을 하더라도 일단 세금은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집행 정지의 예외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해당 재결청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없어요. 그럼 이거 세금 먼저 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회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고액의 세금이 있으면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해서 일단 세금 안 내고 가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회사 재무제표도 제출하고 우리 돈 없다라는 걸 밝히면은 중대한 손해가 있을 수 있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불복 청구 기간, 이건 날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 90일 정도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전 적부심사 30일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참고해, 참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서면 같은 경우도 다 온라인 하는데 좀 짜증나요.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진도 붙이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용량 초과로 잘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심판 청구서만 딱 하고 나머지는 서류를 일반적으로 보내긴 하는데 어쨌든 온라인 신청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청구 절차 있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청구 절차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보정기간이라는 게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시는 것처럼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20일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 보정 기간은 우리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인생 상식이고 넘겨볼게요. 자, 다음에 각하 사유가 있죠. 자, 각하라는 건 뭐냐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소송에서 각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울 거 아니고 전혀. 결정기한, 자,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결정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심사나 심판 청구는 90일 안에 결정해 주면 돼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결정 방법 1번 체크합니다. 1번. 국세청장은 심사 청구를 받잖아요. 그러면 국세심사위원회가요. 자, 동그라미 의결이에요. 의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결을 하는 거예요. 의결. 옆에 심의라고 하고 X 써보세요.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의결해 주는 거야. 의결과 심의는 전혀 다르죠? 권한이 있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말겠다를 결정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국세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의결이 됐다. 심의가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심의였다고요. 이제 의결이 된 거예요. 재작년까지 그랬었고. 자, 오른쪽에 가보면 그래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거기 있고, 불가변력 다 아는 거죠. 한번 결정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결청에서 조세심판에서 결정을 딱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번복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다만 심판 이제 결정문에 있는 게 명백한 오기다, 명백한 계산 착오다, 그런 건 바꿀 수 있지만 의사결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게 불가변력. 불가정력 있죠? 이건 뭐야? 일정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냐면 국가는 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 제한 없이 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받아주다 보면은 국가의 업무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불복할지를 결정하라는 거지,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 기회는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속력이라는 건 뭐야? 한마디로 하면 따르라 이거죠. 그래서 재결청에서 결정을 해놨는데 국세청에서 부가 취소 처분을 해놨어요. 부가 취소 결정을 해놨는데 저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걸 못 따르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따라야 되고, 심지어 올해는 개정돼서 그 환급금을 40일까지 안 주게 되면 그때는 국세 환급 가산금 1.5배나 더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넘겨봅니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외 기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세종시에 있고요. 가면 좀 피곤해요. 거의 멀어가지고 KTX 타고 거기서 이제 렌트해가지고 보통 가거나 택시 타고 들어가는데, 심판원 완전히 국무총리실 산하의 제외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제3의 기관이다. 그래서 뭐 실제는 부가 있고 심판관 회의가 있고 복잡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직원이 서류 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게 뭐라고 카톡에 또 뭐 왔냐 그랬더니 통화하는데 뭐 조세심판원이에요 이러면 되는데, 우리 친구가 뭐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막내 직원이 파이팅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서 지방세 심사청구 의견서가 왔습니다. 스캔해서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쓴 거죠? 정확하게 썼네요. 국무총리실 산하예요. 조세 심판원이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심판을 하게 돼 있죠. 결정 방법 있죠? 조세 심판관 회의가 있어요. 회의에서 심리를 거쳐서 원장이 결정하는 거야. 최종 결정권자는 원장이 결정하는데 예외 중요한 경우는요. 이게 여러 개 부가 있어. 부가 있는데 합동회의를 열 수도 있어. 아주 중요한 거라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심리를 거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뭐 소액심판 사건들도 있고 자 오른쪽에 제척 기피 회피라는 게 있어요. 제척이라는 건요. 이게 심판관들이 비상임도 있고 상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은 거기에 늘 상주하시는 분들이고요. 비상임은 의결할 때 들어가는 분들이야. 그래서 변호사님, 대학 교수님, 세무사님, 회계사님 뭐 이렇게 있거든요.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나도 해보고 싶은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계법인 중에 큰데, 세무법인 중에 큰데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상임으로. 왜 들어갈 수가 없냐면 단순해요. 사건이 많죠. 자기들 사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업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나가서 쪼잘한 거 하면은 할 수도 있지만 안 돼요. 근데 개업을 해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 사건을 자기가 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제척 사유예요. 심판관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피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누구 기피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니까 납세자 불복 청구인이 심판관을 봤더니 당신 뭐 이러는 거예요. 서로 앙숙이에요. 그래서 나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싫다. 회피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척 사유가 있으면 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심리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심리 원칙은 뭐냐면 사건이 있으면요. 사건을 병합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어요. 병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개의 사건을 합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기획조사 같은 게 나와서 모두 다 같은 사건인 거예요. 여러 업체가. 그러면 합칠 수도 있고요. 분리한다는 건 뭐냐. 한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건의 내용이 조사 처분 사항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처분 사항별로 각각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리라고 보시면 되고 질문 검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넓게 보면 사법 기능을 준용하고 있지만 재결청도 행정청의 일부예요. 조세심판원도 국무총리실 행정청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면서 질문할 수도 있고 검사해 볼 수도 있어요. 심판에서 현장 조사도 가볼 수 있고 사실 판단은요 자유심증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법리라는 건 법에 따라 하지만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자유심증주의 심판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마지막 요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조세심판원이나 이런 데는 진짜 막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납세자가 이기면 끝이에요. 과세관청이 이기면 납세자는 다시 기회가 있어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이기면 국세청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납세자한테. 여기서면 끝이에요. 끝. 국세청 억울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여러분들 잘못돼도 큰일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조세 심판관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법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이거 들어주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조세 심판에서 이겼다는 건 법리가 정말 튼튼하고 누가 봐도 이길 만한 사건이어야 되는 거야. 쉽지가 않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애매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조세 심판관이어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법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매하잖아.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잖아. 법리건 뭔 간에. 이해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심증주의를 줬다는 얘기는 약간만 짬짬이로 한다면 표현이 좀 그렇네요. 심판원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비상임 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만 먹고 이 하나 밀어주자 하자면 진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불복을 했어요. 불복을 했는데 불이익 변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불복을 했는데 내가 1억에 대해서 취소 처분 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심판관들이 보고 야, 넌 한 2억 먹어야 돼. 너 혼나야 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서워서 하겠어요? 내가 취소해달라는 처분보다 더 불이익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에요. 불고 불리는요. 묻지 않은 거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가세 부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얘기한 거 아니네. 이 소득세가 문제 있는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묻지 않은 거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 와이프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묻지 않은 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납세자의 권리예요.
자, 우리 납세자들에게는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OECD라고 들어봤죠.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 97년에 IMF 때 이후에 그 전에 직접 가입하고 OECD에서 97년 IMF 때 IMF가 이제 돈을 주잖아요. IMF가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냐면 납세자 권리 보호예요. 왜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오는데 한국의 세정 질서가 납세자 권리가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권리 제도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에게 권리가 엄청 많이 생겼고 이게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2차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납세자들도 우리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권리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 우리 세무 조사를 받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세관청은 납세자 권리 헌장을 나눠주는 거예요. 납세자 권리 헌장. 당신에겐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권리 헌장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요럴 때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주거나 조세범 범칙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도 일선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무조사 할 때.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역시 세무조사. 자, 동그라미 2하고 3은 근래 이제 나눠진 건데 여기 보세요. 원래 세무조사의 정의에는 조세범 범칙조사가 없어요. 범칙조사는 세무조사의 정의가 없어 지금 질문조사니까. 근데 조세 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일부 조항에는 있어. 이걸 세무조사로 의제하는 조항이. 그러니까 원칙적인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납세자 권리 보호 파트에서는 범칙 사건도 세무조사처럼 취급해서 납세자의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특히 세 번째 줄 가볼게요. 세무 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 권리 헌장을 교부하고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래요. 이 사람이라는 게 조사 받을 때 어때요? 누가 이제 조사관 반장님 주시면서 당신에겐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좀 침착 마음이 이제 떨리는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적 없네. 떨리는 마음 이런 거 없어요? 나만 그런가요? 나만 이게 조사 받으면 얼마나 떨렸어요. 대표자인데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조사 두 개 있단 말이에요. 미리 통지서 주는 조사도 있지만 영치조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자료 빨아가는 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가지고 다 일어나세요부터 시작해요. 보통 아침에 와가지고 갑자기 박스 들고 와가지고 다 일어나세요 그래요. 그리고 막 누구 자리 찾고서 거기서 USB 빡 꽂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자 놀란단 말이에요. 전산 막 털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옆에 반장님이 보통 와요. 그래서 대표사실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읽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원래 읽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보통 다 안 읽어주더라고요. 아직도 주시면서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쑥스러워서 그런 거죠. 쑥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읽어주고 또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긴장이 풀린단 말이에요. 얘기하면서 그래서 대표이사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조사해서 맞는지 검증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이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반장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희가 그러면 그동안에 잘못한 거 건강검진 받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제 세상을 사는 이치를 알고 그런 분이고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막 이렇게 나와요. 아니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막 이렇게 따지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반장님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따져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많이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 대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엎드려서 겸손한 자세로 조사님 저희가 배우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항상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저도 조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되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제 느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이제 부족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사님 얘기가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일단 항상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아닙니다. 이게 명확하게 아닌 거는요. 저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하고요. 스스로의 기회를 주고요. 마지막 날 얘기하면 이제 빼박 있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하면 되고 애매한 건 바로바로 얘기하고 애매한 건 나도 이거 될까 안 될까 바로바로 하고 명확한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 맞습니다. 이러고 말아요. 마지막에 어차피 빠질 건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법에 명확한 근데 지난달에 뭐 하는데 서면 조사하는데
그 있잖아요. 그 감가상각 의제 있잖아. 그래서 바로 다 털었다는 거예요. 근데 금형이 작년부터는 안 되는데 그 전에는 금형 다 됐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안 된다고 막 얘기하길래 그래요? 막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그냥 큰일 났네요. 막 같이 이러면서 왜 그래야지 자기는 이제 실적 확보됐으니까 다른 거 열심히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어떻게 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옆에 그랬다며. 조사람도 막 한껏 신나가지고 잡았다 이러고 있지만 혼자서 웃고 있었죠. 아이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거기 보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 등의 납세자 권리 헌장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납세자의 권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납세자는 성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납세자가 여러분들 불성실하다고 추정하면 안 돼요. 납세자가 자료 제출하고 이런 거 다 성실한 거로 봐요. 그런데 거기 5가지 경우는 성실성 추정을 배제해요. 자, 5가지 묶으시고 요건 좀 암기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아니 왜 나를 성실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애죠? 성실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기본이에요. 기본. 성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험생은 언제 성실함을 느낍니까? 제때 오고 수업에 늦지 않고 그렇죠? 공부할 때 아침에 정시에 일어나고 정시에 퇴근하고 그게 성실이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성실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실성 추정에서 이미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아침에. 그래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무자료 거래할 때 이놈은 진짜 이거 큰일 거죠. 이게 무자료 가공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요. 성실하지 않아요. 이것도 확실한 거죠. 탈세 제보가 있어요. 근데 탈세 제보는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으면 확실한 거죠. 성실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신고 내용에 탄로 오류가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자료가 아니라 명백한 자료예요. 명백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물 주다 걸렸대요. 성실하지 않은 거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요 5개주는 외우셔야 돼요. 2차 때도 외우셔야 되니까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미리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이 권리 중에 하나가 비밀 유지예요. 비밀 유지.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이 우리 앞에 친구 이제 딱 봐도 돈이 많게 생겼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래. 느낌이. 금수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흑수저야? 그것도 아니에요. 봐봐. 이 자신감 봐봐. 흑수저 그건 또 아니에요. 이런 자신감. 이거 신기한 건데. 저는 완벽한 흑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 부자였다가 내가 중학교 말 때인가? 그때 우리 집이 가난해졌어. 엄청 가난해져. 내가 화곡동에 지하실 단칸방에 살고 그랬거든. 대학교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좀 힘들었어. 나는 그래서 공부할 때도 학원도 거의 다닐 수도 없었고 별로 그냥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학교 이제 휴학도 안 했던 게 빨리 졸업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냥 공부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그때 우리 포장마차 하셨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끌어들이고 아침에 그거 해야 되니까 내가 집 앞에 독서실에서 사야지 엄마 4시 반 5시 그때 이제 마무리할 때 그 일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내 이거 안 하면 이거 큰일 난다 이 생각. 난 빨리 붙어가지고 마통을 뚫어가지고 엄마 이제 보증금 마련해주겠다 그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 진짜 강했거든. 그래서 딱 합격해가지고 엄마 보증금 딱 해주려고 하니까 엄마가 마련을 했더라고 이미. 그래가지고 가게를 얻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제 주식을 해서가지고 폭삭 망했어 진짜. 나는 안 되는 게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마통을 뚫어가지고 그 당시 5천을 뚫어줬는데 1년 만에 빵원을 만들었어. 1년 만에. 좀 대박이잖아. 그러다가 이제 주식을 내가 좀 알기 시작했다 해서 나중에 돈 좀 번 다음에 30대 초반에 선물 옵션 한번 해봤지. 그래서 내가 진짜 선물 옵션 3천만 원 가지고 7,800원을 만든 사람이야. 23일 만에. 아직도 기억해. 입술 파래지고 내. 그 다음부터 안 하겠다 했다가 또 장투로 하다가 뭐 이렇게 된 건데 인생 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살 수 있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진짜 학생들 보면 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약간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저도 몇 년 가르치다 보니까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게 너무 쓸데없는 거 공부 많이 하고 의미 없는 거에 막 부여하고 그렇잖아. 그리고 앞뒤 없이 공부하고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큰 법리 같은 거 알고 계산도 세무회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계산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법이 중요한데 법조문 막 그대로만 넣어가지고 엄청 복잡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더 되게 내가 보기엔 좀 이렇게
법전문의 공식을 그대로 쓰는 게 매뉴얼대로 쓰는 거거든. 근데 일할 땐 그렇게 안 하거든. 그래서 내가 세무회계 책이나 이런 건 다 일하는 엑셀로 내가 다 답안지를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 되게 심플하단 말이야. 이렇게 애들 보면 이게 답안지 맞아? 막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게 아니면 그거대로 하면 무조건 맞아. 다 점수 잘 나와.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 내가 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게 개념 위주로 그 세법도 개념 위주로 자꾸 공부를 하셔야지 뭐 이상한 규정 나 이런 규정도 알아 이런 거보다는 개념 위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좋아요. 훨씬. 그래서 법조문도 좀 볼 줄 알고 가끔 구경도 해보고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거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또 일은 진짜 잘해 보니까 나중에 몇 년 걸려서도 일을 하면 꼼꼼하니까 엄청 잘해. 일을 진짜 잘하더라고. 그런 애들이 시험 빨리 붙은 애들 있잖아. 나 좀 빨리 붙었거든. 일할 때 설렁설렁합니다. 뭐 이거 뭐 중요해? 근데 다 틀려 다. 그게 그렇게 또 되게 꼼꼼한가의 차이가 있는데 시험은 꼼꼼해야지 잘하는 건 분명한데 그 꼼꼼함의 수준이 맞춰야 되는 걸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해. 내가 생각하기에 쓸데없는 거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이게 어차피 다 맞추는 거 아니냐. 뭐, 여러분 목표가 뭐 세무에게 100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100점 이런 목표인 사람이 어디 있어? 60에서 80 맞으면 합격이잖아. 다 작년에 80 이상 맞은 애들도 많아. 그냥 맞아. 그냥 쭉쭉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는 걸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 이게 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큰 그림을 보는 게 좋아. 탑다운을 보시는 게 좋아. 비밀 유지 의무 요 중간인데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세무조사 전까지만 합시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이 얘 비밀 얘 흑수저 얘기하다. 얘가 이제 세무조사 받았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되게 웃긴 거지. 호동이가 세무조사 받은 걸 왜 알아야 돼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함부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칙을 잘 기억해야 돼. 누설하면 안 돼. 누설하면. 그런데 다른 국가 정보 기관에서 세금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금 정보가 필요하면 그걸 요청하고 그때는 주는 거지. 비밀이 아닌 거지. 그때는 공적 정보가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칙이 뭐야? 원칙이. 누설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누설할 수 있다. 이걸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예외 1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 그걸 앞글자를 따서 다 외우는 친구들이 많아. 다 미친 거야. 그냥 상황을 보고 야, 이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야, 이런 거. 근데 세무직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이런 거 말장난 많이 해. 근데 거기는 내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 시험하고 우리 시험 좀 다른 거야, 기본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 정도 되면 큰 그림을 더 많이 보는 거야. 거기는 이상한 거 낼 때도 있지.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더라고. 여기도 요즘에도 개념 위주로 훨씬 더 많이 내는 것 같아. 내 문제 구경해 보면 이해하셨죠? 그냥 1번부터 9번 그려려니 하면 돼. 그려려니. 화살표에 문서 요구 가능 있지. 옛날에 이걸 문서로 해야 되냐 구두로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어. 요즘은 안 나와. 시험은 지금 발전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모든 과목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기출 한번 구경해봐. 세무공무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조사 심사. 그러니까 뭐 기초생활 급부 이런 거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한 과세정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의 범위에 의해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틀린 말이면 돼. 그냥 과세정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땐. 이해하시겠죠? 그냥 그 정도 생각하면 돼. 이걸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보 제공은 뭐냐면 그 뜻을 알면 돼. 납세자가 내 정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에서 아버지가 증여를 해줘. 그러면 10년 이내 증여를 합산하거든. 옛날에 증여받은 거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그럼 세무서 민원실 가서 띄워달라면 다 띄워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얘가 공인인증서 가지고 가서 국세청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사전 증여 내역 딱 클릭하면 다 나와 지금. 자기 정보 자기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자기 기억 다 어떻게 다 기억해? 증여받은 거 다 기억해요? 다 못해. 아니 우리 서민들은 한번 받으면 너무 기억이 잘 나지. 아버지한테 받은 거. 하지만 너무 많이 받는 애들은 받았던가 안 받았던가 그래요. 그리고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은 걸 잊고 싶어해 대부분. 어쨌든 간에 모를 수 있어. 과세정보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다음 페이지 가보면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납세자 권리보호는 선언적으로만 마치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납세자 권리 보호하는 기관이 필요한 거야. 내부적으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성실하게 노력을 하는데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그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거기 납세자 보호관이라고 돼 있죠? 납세자 보호관 이런 기관들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을 두고 있다. 납보실이라고 얘기해. 세무서에서 일반적으로 납보실 등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 식사하고 와서 세무조사 파트가 중요하고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식사하고 와서 요거 하고 국조를 하겠습니다. 자, 식사하고 와서 하겠습니다. 2시까지 오시면 돼요.